네, 2021년 11월 4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9번째. 우동규에 이어 좌진상도 이재명의 측근이 또 잘려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유동규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어떤 핸드폰을 풀었느냐? 6월 29일 유동규가 있던 오피스텔, 그때 주소를 글로 옮겨놨었죠. 거기 압수수색 해가지고 확보한 유동규의 핸드폰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유동규는 이재명 씨의 왼팔인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통화를 한 걸로 아는데 유동규 씨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왜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해석은 통화 사실을 숨기려고 그랬던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검찰은 찾지 못하겠다 그랬었죠. 찾아봤는데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찰이 경기 남부경찰청이 찾아냈었죠. 아주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한 게 드러났었죠. 그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그 유동규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네가 분석한 그 모든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즉 검찰과는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검찰의 압수수색 받기 직전에 정진상하고 통화했군요. 좌진상 우동규가 통화를 했네요. 그 정점엔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죠. 그런데 과거의 신문기사를 한번 보면요, 희한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유동규 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찰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 이제 건물 관계자가 따라갔겠죠. 요 집입니다 하고 알려주려고. 보통 들어가서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유동규 씨는 누구랑 통화했던 게 맞고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이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 한 사람만 들어가서 2 내지 3시간, 상당 시간 유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압수수색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검찰이 가갖고 한 사람이, 아니 공무원들은 짜고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랑. 그러니까 옆에 누굴 동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은 되게 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혼자 들어가서 장시간 이야기하면 수상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었죠. 자,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유동규랑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자 지금 정진상 씨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는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왜 유동규랑 통화했냐에 대해서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겠죠.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때 정영학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만배, 그 다음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와 이렇게까지 공모했나 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드러났었죠. 통화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유동규 씨가 문 열어주고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발표문을 보면요. 당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신이 전화를 걸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유동규 씨가 수사를 받으니까 압수수색을 받으니까 전화를 걸을 수도 있지만 이 정진상 씨의 입장문을 보게 되면 정영학 녹취록이 보도가 돼갖고 유동규의 모습이 녹취록에 있는 모습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나 달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뭐 당부할 말이 있어서 그랬다. 자기가 전화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말 하려고 걸었을까요? 이런 말만 했을까요, 사람이?
예, 저는 사건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신창원 사건도 해봤고, 아가동산도 해봤고, 오대양도 해봤고, 큰 사건들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찰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쫓기는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아주 다른 것 같지만 대체로 어느 상황에 처하면 공통된 반응을 합니다. 그건 뭐 거의 비슷해요. 깜짝 놀래거나 뭐 되게 깜짝 놀랐을 때 하는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경험치기라고 하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경험식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법조계에서 누구나 얘기하죠. 형사사건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유동규한테 입단속 시키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에도 뭔가 부탁을 했으니 수사관이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2시간 가까이 이야기, 3시간 가까이 이야기하고 나왔겠지. 그 당시 상황은 유동규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랬었다 그러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거기다 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뭘 당부를 해. 그리고 이 정진상 씨는 이번에 입장문을 낼 때 처음 나온 입장문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내려는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다. 즉 자기가 전화 걸었다는 사실이 검찰이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를 했어요.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언론에서 알려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수사팀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까지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입장문을 새로 내면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이걸 갖다가 검찰이 아니라 사법당국으로 바꿨습니다. 사법당국은 누군가요? 경찰이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빨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수사당국은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통화했으니까 유동규한테도 말을 들었겠죠. 그럼 이제 정진상도 들어서 서로 말을 같이 들어봐야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임 문제가 또 나오겠죠. 네, 요즘 보니까 이재명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먹는 배임, 이렇게 그 짤이 돌아다니던데, 배임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 대장동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은 사실은 다 아시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것을 순서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분양된 거는 없고요. 분양이 됐는데 자격이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 취소된 거가 있습니다. 그걸 화천대유가 자기가 임의로, 하나는 누굽니까? 박영수 변호사 뭐 딸 뭐 누구 찍어서 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정진상 씨도 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화천대유하고 정진상도 무슨 관계가 있지요. 네. 이재명 후보는요,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었다.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었다. 그날 통화한 건 나중에 들었어. 알고는 있었는데 말 안 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지난 국감 10월 20일 경기도청 국감에서 이재명 씨는 제가 들은 바로는 유동규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까지 유동규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유동규 씨의 변호인 측도 유동규 씨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라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맞다는 얘기죠. 이때 국감에서 누구한테 들었느냐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뺨 맞은 거는 27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차대한 대양동 게이트가 터져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유동규가 자살한다는 얘기까지 들은 사람이 누구한테 들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머리가 좋은 겁니까? 확정 편향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11월 4일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이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유동규와 관련해 정진상에게 보고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러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국감에서
유동규 씨가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재명이 그거를 정진상 씨한테 들은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다. 아, 나중에 들었다는 게 언론인으로 들었다. 어떤 언론이니까? 정진상은 그러면 이재명의 왼팔이 아닌 모양이죠. 이재명 씨가 답도 주지 않고 떠나서 기자들이 항의하니까 그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오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피한 것이다. 백브리핑장이라는 얘기죠. 기자들 용어인데. 안정적인 백불장을 만들어 백불할 때는 공지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와의 통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거는 질문에는 뭐 대변인이 왔다 뭐 땅소리 하면서 뭐 넘어갔습니다. 원희룡 씨가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페이스북에 유동규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유동규가 문 걸어 잠그고 오피스텔 안에서 통화한 거는 정진상임이 드러났다라고 한 후 정진상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또 한 명이 통화한 사실을 찾아냈다. 그가 누군지 찾아내야 된다. 삼각점이다. 꼭지점을 찾아라. 꼭지점이 위에 있다는 얘기죠. 누굴까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검찰이 되길 촉구한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큰 사건이 일어나서 취재를 해보면요. 검찰이나 검사나 형사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도 의협심이 있어요. 상부지시가 부당해가지고 발표하지 말라는 건 발표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봐도 너무 하면은요. 슬쩍 기자한테 눈치 안 채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번 언론에 떠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하거나 진급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정의감 때문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홍준표 검사입니다. 그가 슬로모신 사건 수사할 때 기자들한테 툭툭 던지고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거대한 비리를 잡았거든요. 옛날에 감승희 검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홍준표 검사하고 친해가지고 한참 취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알려주느냐. 저랑 목욕탕 가자면서 홀랑 벗고 있을 때 거기서 앉아갖고 불러줍니다. 그럼 내가 적지도 못하고 녹음도 못하고 그 왜 그래 그러면 그래야 증거가 안 났고 자기도 살지. 네, 그렇게 정보가 셉니다. 홍준표 씨는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게 기자들이 취재합니다. 지금 이렇게 원희룡 씨가 또 한 명의 통화자가 있다가 하는 거는 누군가가 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검찰을 단속하고 경찰을 단속하는데 거기에도 저희처럼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을 걸 막으려고 해야지. 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갔을 때 이 원희룡 씨는 정진상 이름이 나왔는데 내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또 한 명이 통화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유동규를 달랠 정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뭔가 약속하면 유동규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된다. 아, 유동규를 달랠 수 있을 만한 사람. 예, 약을 먹었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흥분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합니다. 이재명 씨가 유동규가 자살약 먹고 누워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본인은 그래서 돌아 들었다. 빙빙 돌아서 들었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겠느냐. 제가 한마디 더 보태면 50년 전에 선생님한테 맞은 거는 27대가 기억나는데 이재명 씨나 저나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저도 국민학교 때 배구 코치가 맞을 거예요. 배구장 옆에서 맞았으니까. 무지하게 맞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몇 대 맞은지도 기억이 안 나고 배구 코치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가끔 지금도 생각나면 억울한데 기억 안 납니다. 뭐 1년 전 것도 아사미사인데 뭐. 근데 국민학교 때 27대에 맞은 거 기억하면서 이 중요한 거 저거 기억이 안 난다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면서 어젯밤 해서 오늘 아침에 갖고 김만배하고 남욱 씨가 구속됐죠.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서보민, 문영관 씨가 구속을 결정했는데 그들이 밝힌 의견을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정민영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검찰이 이 두 사람이 대질 조사를 하면서 서로 맞추기를 한 정황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마친 남욱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대기실에 있던 김만배 씨가 남욱 씨한테로 다가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CCTV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5억 원의 뇌목을 줬는데 그 중에 수표는 4억 원이죠. 그걸 뜻한 게 아니냐. 이 4억 원은 유동규한테 갔다가 정민영한테 거쳐갖고 남욱 씨한테 전달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 김만배 씨는 유동규한테 수표를 준 적이 없고 남욱 변호사한테 빌린 돈 갚는 용으로 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 이게 핵심이니까 네가 설명 뭔지 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이 남욱 씨가 미국에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가 남욱한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국제 통화는 다 감청을 하죠. 지난 얘기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직원이 뭐 하나 터트린 게 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그 친구를 원래 만나려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전화도 조심하게 하고 이메일도 돌려서 했는데, 그래서 외국 비행기 타고 제 사무국을 거쳐서 갔다가 만나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차단되었고 저 평생 처음으로 미국에서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국을 거쳐서 할 일 없이 들어왔는데 아유 고생하셨죠? 그러더라고요. 다 듣는구나. 김만배가 요주 인물인데 그가 남욱하고 통화했다면 우리 국정원이 바보가 아니고 기무가 바보가 아니고 경찰이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수 있다. 남욱 씨는 자기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기록 등을 삭제했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일부러 파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도 그 던진 폰은 새 폰이죠. 과거 폰은 딴 데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남욱은 기존 전화는 바닷가를 거닐다가 분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폰을 갖고 들어왔죠. 이게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만배가 남욱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 설치, 아까 그 싹 지우는 프로그램, 그것도 파악한 걸로 수사당국은 파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 에이전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외국계 무기 회사들은 그들 또 뭔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덮쳐갖고 다 잡으면은 자국의 정보기관하고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우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우린 잡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요. 국가와 국가기관에 명운을 걸고 할 때는 거의 찾아냅니다. 근데 뭐 이런 개인들이 통한 걸 못 잡아낸다고요? 잡아냅니다. 그렇게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죠. 정보 공동체. 거기 말고 또 그 전에 그 미국의 NSA에 있던 친구가 폭로해갖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있죠. 통신감청은 다 합니다. 저도 제 핸드폰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욱 씨가 자기한테 구속영장에 청구됐을 때 정민영 변호사를 35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35억 원을 정민용하고 유동규가 있는 유언홀딩스에 줬는데 그걸 사기로 걸었습니다. 자기는 뇌물로 검찰은 줬다고 보는데, 이러면 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죠. 네. 이런 짓을 하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이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어제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였는데, 바지 사장들의 반란 해갖고 제가 어제 방송했었죠. 바지 사장이라 해서 본인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유동규하고 그 위에 누군가가 다 휘젓고 거기에 있던 황명수 사장이나 윤정수 사장은 사실상 힘이 없었죠. 이 윤 사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으로부터 한번 해임이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자기 밑에 직원이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해서 뭐 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쳐야지 왜 사장을 날립니까? 그때 바로 이 윤 사장이 이 대장동 비리를 조사해가지고, 야, 우리 내부에 왜 이렇게 우리 수익이 적어가 조사를 들어가니까 은수미가 잘랐던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소송을 걸어서 살아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이미 버글버글 하고 있다가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겁니다. 이 윤 사장이 재판서 이긴 게 1월, 1심서 이긴 게 1월입니다. 그러한 윤정수 사장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쓴 글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자세히 보기 있습니다. 공지사항 들어가면은 한번 꺼내 읽어보십시오. 저 봤더니만 안녕하십니까 성남도계공사장 윤정수입니다 하고 쭉 설명한 거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분이 양식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걸 안 하게 되면 바지 사장 안 치는 이유가 뭐예요? 실속은 자기가 챙기고 책임은 이 사람 떠넘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 사장도 그걸 아니까 녹음을 해서 공개했던 거고 윤 사장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저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숨기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세상에 바보가 있습니까? 혼자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숙하면 너 대표이사니까 감옥 가 그러면 가는데, 제대로 이분들은 황 사장이나 윤 사장은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이거 알아차리죠. 이렇게 어리숙하게 이렇게 해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윤 사장은 지금 대단한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도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이건. 근데 뭘 이재명이가 뭐 어떡하겠다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김만배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김만배한테도 배임을 적용하면 안 된다. 딱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나중에 미디어 오늘에서는 그 보도가 오보다라고 했는데 중앙일보는 인정 안 했어요. 뭐 약간의 표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김만배도 유동규한테 돈을 주고 한 것들이 다 보험 들어놓는 거잖아요. 이재명한테 거리를 거는 거죠. 자, 이재명도 대선 가려면 나 살려내. 너 못 가. 같이 거는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이 지난번 이재명 씨를 만나줌으로 해서 문재명이 돼버렸습니다. 아직 하대를 하면서 부하 만나듯이 만나주고 밥도 안 먹어서 돌려보냈지만 그 만난 것 때문에 둘이 같이 가게 됐고 선거대책위원회도 꾸렸고 그 다음에 송영길 씨는 전폭적으로 이재명 지지로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재명 민주당이 하나로 가는데 그러한 이재명을 딱 걸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전체 문재인까지 말려들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게이트랑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냐? 끈끈이 죽어 이거 다 빨아당기는 겁니다. 곽상도도 잡았지만은 여당을 더 많이 잡았고 성남시 의회도 잡았고 최영길은 아직 수사도 안 돼 있죠. 무지하게 잡아들인 겁니다. 우동규, 좌진상, 김만배, 남욱 전부 다 이재명을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같이 가지만 점점 이제 이미 김만배도 툭 던졌잖아요. 던져놓고 아니다 이렇게 빼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이 법에서 재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 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서로 나눠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씨를 긁어 넘어지면 이재명 씨는 전과가 4범이죠. 그러고 대통령 선거가 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합니다. 국민들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김만배나 남욱이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친일 기록 있는 경기지사들은 그 액자 밑에 채널 기록을 올렸는데 이재명 씨는 최근까지 경기지사였으니까 그 기록도 올려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죠. 참 정부도 한심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민주당에서 만드니까 뭐 부동산 방안을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겠다 이재명이 던지면 그랬는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민간 공동사업을 할 때는 민간의 이윤 비율을 제한해 상환 초과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뭐 방안을 만들겠다.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장동이 적용 안 했잖아요. 그런 거를 골자로 한 뭐 법안을 개정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요. 그러면 휘어진 소뿔을 바로잡는다고 돌리면 소가 죽어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또 뭐 개발 부담금을 얼마나 올리고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민간이
앞으로 아파트 안 짓는데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누가 시행사업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지. 잘못하면 감옥 가면 안 하죠. 어느 정도 여유는 줘야죠. 다 때려잡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막강해지면 이게 공산주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큰 정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죽이고 시민경제를 죽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땅값 자꾸 올려가지고 세금 많아지니까 그거 갖고 나눠주고 세금 걷기 위해서 사람 많이 뽑고 나눠주기 위해서 공무원 많이 뽑고 그럼 처음엔 자기는 표 많이 받고 좋죠. 그럼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영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작은 정부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맡겨라. 시장이 많은 사람 고용하게 하고 정부가 공무원으로 고용하지 말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민간이 하게 하되 대장동 게이트처럼 50% 일주를 갖고 있는 성남 도계공이 1,800억밖에 못 받는 그런 걸 막아야지. 뭐 또 무슨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민간이 집을 줘줘야 우리들도 집을 들어가지. 참고로 제가 싱가포르는 조금 아는데요. 싱가포르는 다 민간에 맡기고 그 민간에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HDB라고 하는 맞을 겁니다. 임대주택을 정부가 굉장히 줘가지고 거의 시민권 있는 사람들 집을 다 나눠줍니다. 없는 사람도 살게 해줍니다. 저는 대장동을 보면서 대장동에다가 아주 비싼 집을 지어갖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서민용 임대주택을 다른 곳에 가까운 곳에 많이 지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하고 서민이 크게 다르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자하고 서민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이 돈을 쓸 때 그 사람이 돈이 쓰려면 술도 마시고 뭐도 마시려면 누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서빙을. 그거는 조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고 이게 둘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서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자도 아니고 없는 사람도 없는 게 아니고 서로 살 수도 없고 힘들어집니다. 둘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부유한 아파트 있는 거 하면 또 HDB도 있고 다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강남에 저도 잠깐 살아봤는데 강남 가면 집들 좋죠.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연립주택 쫙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서비스업을 하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그 집 아들이나 딸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서민 부자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서민을 위한 정책 피는 게 문재인 정권. 서민이 많으니까 표는 받죠. 서민만 이하다 보면 부자가 안 움직이면 경제가 죽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지만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게 이게 인민민주주의고 이렇게 가는 게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꾸 중산주택만 지으면 그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서민들은 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이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또 터질 겁니다. 이번엔 정진상 문제가 나왔지만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못 막습니다. 이재명 씨 문재인 잡았지만은 문재명이 돼갔지만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다시 검토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